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비혼모가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들이 아빠를 찾아서 고민이라고 부모에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혼모의 부모는 아빠가 있다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아들이 어른이 된 후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말, 아빠를 찾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대신 할아버지가 2배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가 2배로 노력하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헤어진 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울었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다. 어느 명절날 화장실에서 내가 잠잠해졌을 때 외할아버지가 내 곁에서 쩔쩔매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사정했다. 커다란 어른인 할아버지가 상처받은 어린 소녀 위로 목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마.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빠가 될 수 없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자녀여서 아버지가 없는 브랜디는 또 말합니다. 나는 내 친구들이 아빠에게서 받는 애정을 동경했다. 나로서는 이미 어머니가 한 분 계셨기 때문에 또 한 분의 다른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들과 외삼촌들이 나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딸들이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과는 똑같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건 항상 간접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자고로 아버지가 없는 것은 언제나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성관계와 출산이 무관하다는 성형명의 거짓말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점점 더 대중적으로 완벽히 수용되는 의도적인 선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성관계와 출산이 무관하다는 이 거짓말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이 거짓말이 거짓이라는 것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관계와 출산이 무관하다는 성형명의 거짓말로 낙태와 자녀를 유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단절시킴으로써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관계 없이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대리모나 생식세포 기증으로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집단적인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가 바로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혼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신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중매체의 다양한 시도 중 한 예에 불과합니다. 현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화는 자녀는 어른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는 소유물이라는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사람들이 결혼을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기능하게 하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로 보게 된 관점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자녀를 개인적인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자 자녀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생식세포 기증으로 자녀를 만들면 그 자녀의 양친 중 한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즉 어른들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권리, 양친에게 알려지고 양육될 권리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 양친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아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무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프로야구 구단주와 선수들이 연봉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선수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계약을 협상하는 자리에 선수들은 없고 그들의 발언권은 차단된 채 구단주가 야구 해설자와 심판들과 선수들의 연봉 등 모든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상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에서만 제대로 기능하지만 지금 성형명의 거짓말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해 당사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아동의 권리란 무엇일까요? 성인의 욕구가 권리로 둔갑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권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친부모에게 알려지고 친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부모에 대해 양육되어야 할 친부모에 대한 권리가 과연 자연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권을 형성하는 3가지 테스트를 적용해 보면 됩니다. 테스트 첫 번째, 자연권은 정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권은 누구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권은 누구에게도 균등하게 배부됩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태고적부터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자녀가 존재한다면 자녀의 친부모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한 사람의 어머니와 한 사람의 아버지를 갖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권리는 위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연권입니다. 반면 성인이 생물학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생활 방식에 꼭 맞는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 자연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보조 생식기술로 아이를 만드는 행태는 정부보다 우선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양친에 대해 갖는 권리는 성인이 자신의 생활 양식에 꼭 맞는 자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먼저 존중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로 구성된 전통 가족을 벗어나는 유형의 가족은 바로 아동에게서 이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해롭습니다. G.K. 첼스터튼은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고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족은 모든 정권과 제국, 문명에서 살아남고 이어져 온 인간 집단에게 핵심이 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이 진리의 삼각형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무시하는 문명을 파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자녀입니다. 바로 이 현실 때문에 정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늘 존재했던 전통 가족은 정부가 만든 어떤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법도 견뎌낼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 가정 이외의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억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부모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결혼은 모든 자녀가 엄마와 아빠의 산물이라는 점과 자녀의 일평생 양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아동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생물학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이들이 그 아이의 부모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생식과 성별을 무관하게 만들려는 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인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물학 때문에 독신이나 동성 관계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둘 다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지고 싶은 성인들의 욕망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선한 것이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성인들에게 불임은 진정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인의 권리는 아닙니다. 성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물학을 거스르면서 아이들을 보조 생식기술로 만들고 어른의 욕망을 수용하기 위해 부모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이의 엄마나 아빠 혹은 양친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즉 아이들이 성인들의 권리로 취급될 때마다 불가피하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대리모 허브의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자 수많은 아기들이 의료인 부모는 물론 생모들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리모 사업자가 한 인터뷰에서 아기들을 낳아준 엄마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의료인 부모와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아기들이 대리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큰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와의 이 유대관계를 문제로 생각하는 이 사업자는 사람을 상품 취급하며 아기가 태어난 날이 엄마와 처음 만나는 날이 아니라 엄마와 생이별하는 날이 되게 만드는 것이 대리모 거래의 실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예는 넘쳐납니다. 2019년 6살과 7살이 된 두 자폐아를 양육하는 일리노이주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여성 파트너와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 기증번호 H898번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낳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일한 기증자로부터 태어난 12명의 또 다른 아이들은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일부는 ADHD, 뇌전증, 다양한 기분 장애 등 추가적인 신경 및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증번호 H898에 관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정자은행에서 광고했던 석사학위는커녕 학부도 졸업하지 않았고 ADHD 진단과 학습 부진화 및 정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자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이 여성은 직장과 집,
여성 파트너를 잃는 동안 정자은행에서는 기증번호 H898의 정자를 계속 팔았습니다. 아이들은 혼인관계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저 행복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신화로 아이들을 돈 주고 사는 상품 취급하고 사회적 실험의 대상으로 만든 성혁명 사상은 여성들에게 자유, 평등, 행복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와 결혼, 자녀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성혁명의 이 거짓말은 앞의 사례들처럼 여성과 특히 아이들에게 파괴적입니다. 남자들은 일단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면 성적 책임에서 해방되지만 성혁명의 여성들에게 약속해준 자유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비보들이나 일리노이의 불쌍한 엄마가 발견한 것이나 실제 아이들의 수많은 증언과 같이 아이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통 가족, 사랑, 결혼, 아기, 부모 중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만족감을 제공해온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인간관계, 즉 부부관계와 부모 친자관계를 해체하고자 전통 가족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대체물이 됩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해도 정부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성인들은 각자의 가족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 가족을 해체하려는 세상이 아이들 평생의 부모를 연결해주는 전통 가족이 가장 아동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혁명의 가장 큰 희생자인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겪는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실제 인생의 이야기를 세상이 듣고 개인의 결정뿐 아니라 공공정책 모두에 있어 아동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티 파우스트의 책에 나오는 아이들의 증언 3가지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나는 나의 친엄마가 궁금하다. 엄마도 나를 궁금해할까? 내가 닮았을까? 성격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비슷할까? 이복 형제가 있을까? 내 존재를 아시는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있을까? 친엄마를 모르고 친엄마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빠가 없다. 아빠에 따라가는 정체성에 대한 감정도 없다. 내 뿌리의 절반, 아빠, 가족의 병력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가 가족력이 있나요? 라고 물을 때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알 수도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빠를 갖고 싶었다.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한 적이 없다. 18년 동안 나는 혹시 내가 남자 형제나 친아빠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 해도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누가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